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 시간에는 몇몇 테마주들을 제외하고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 유지하자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는데 시장 분위기 그 가운데서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신호들 잡아주세요. 네, 지금 현재 시장은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뭐 CPI 충격하고 고용지표 호조 이런 것들이 연준의 긴축 강화에 대한 긴장감으로 이어졌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지금 뭐 현재 0.75다, 0.1이다 얘기가 좀 많이 분분한데요. 지금 시장에서는 뭐 0.7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패드워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이게 있고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0.75나 0.1 이번에 그렇게 올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.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연준의 최종 금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, 이 최종 금리가 올라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따라서 뭐 점도표나 혹은 매파 연준에 대한 걱정이 좀 지금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다. 당연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는 0.75면 이번에 0.75, 매파가 아니다라면 다음에 0.5, 그 다음에 0.25 해서 연말에 4% 정도로 맞추면 될 것이다라는 거. 이 정도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1%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번에도 매파 연준이 좀 강하게 파월 의장이 얘기하면서 다음번에도 0.75를 얘기를 한다라면 이 최종 금리가 4.25 이상으로 갈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미국 시장 잠깐 좀 보시면 지난주에 나스닥 시장은 5% 이상 급락하면서 좀 전저점이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. 뭐 다행히 금요일 오후장에는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. 자, 뭐 오늘도 지금 하루 종일 냉탕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장 막판에 좀 상승세로 돌아서서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. 하지만 밑에 보시면 지금 이 나스닥 차트 주봉인데요. 이 200주 이평선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200주 이평선은 꼭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흐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에 있는 그림을 제가 지금 한 3주째 연속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그 2주 전에는 좀 반등이 나오면 현금을 만들어 놓고 추석을 보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지난주에는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의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2450에서 2460 정도 240주 이평선을 지나가는 자리죠. 그쯤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. 자, 이번 주에는 지금 240주 이평선의 저항이 확인이 된 구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좀 보여드렸는데요. 자, 지금 현재 주가는 2018년도의 주봉 흐름하고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그동안 견조했던 섹터들 이런 쪽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지금 8월 말 정도서부터 약간 이런 시그널들은 좀 있었죠.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조선, 원전 쪽들 이런 쪽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. 추석 전에는 방산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급기야는 지난주에는 또 그래도 버티고 있던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. 어제는 그동안 정말로 견조하게 잘 버텼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5%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의 투심이 그만큼 지쳐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파생시장 동향까지 내친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매주 좀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. 자, 시청자님들 보기가 좀 좋으시라고 이 선물 가격 지수하고 등락폭도 좀 추가를 했는데요. 자, 여기서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제 약정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, 자, 뭐 지금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어제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죠. 자, 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. 또 지금 뭐 미결제 약정 부분들이
또 지금 30만 계약을 넘겼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이 괜찮은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본격적으로 이 미결제 약정이 좀 줄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차트 흐름도 봤고 또 파생 시장의 동향에서도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다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듯 보입니다. 부정적인 신호들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. 그러면 시장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슈, 이벤트, 일정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 연준의 긴축 충격도 마찬가지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% 혹은 매파 연준이 두려운 거는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, 이 최종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, 올라가면 곤란한데 이런 두려움입니다. 또 뭐 레이달리오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죠. 금리 인상이 뭐 4%대 중반 정도 될 경우에는 S&P 500 기준으로 뭐 한 20% 정도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. 뭐 저도 좀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향후에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은 결국은 경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.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두 가지 정도 제가 화면을 캡처를 해놨는데요. 좌측에 있는 그림이 페덱스의 주가입니다.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림이 글로벌 해운 운임 지수예요. 자,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페덱스의 CEO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뭐 시장의 가이던스, 실적 가이던스들 이런 것들도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우려 섞인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. 자, 이 페덱스는 글로벌 물류 업체죠. 자, 물류라는 거는 경기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 가장 큰 그 물류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그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우측에 있는 게 양대 해운 운임 지수죠. 위에 있는 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고요. 아래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BDI라고 얘기하는 발틱 운임 지수입니다. 자,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1월 7일 날, 1월 초에 고점을 다 찍었죠.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5,110 정도였었는데 지금 2,562까지 떨어졌습니다. 또 이 BDI 지수도 마찬가지 3,452에서 1,213포인트 정도로 떨어졌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반토막 정도 낮다라는 얘기고요. 그리고 이 BDI 발틱 운임 지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경기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. 뭐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경기 침체 신호들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좀 짙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요거는 제가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뿌리고 난 다음에 약간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연준이 그렇게 많은 돈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때부터 조금 제가 직접 정리한 자료입니다. 전에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을 때 우리 앵커님이 좀 무섭네요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뭐 한 수개월 전에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입니다. 자, 가장 우측에는 경기 침체,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었던 그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. 뭐 73년에서 75년, 80년 이렇게 쭉 있죠.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하락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경기 침체를 사전에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가 가장 정확성이 높은 그런 지표가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요. 2년물과 10년물이죠. 미국채. 자, 뭐 이 금리 역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부분이고요.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 고점 언제 찍었느냐? 그리고 이 금리 역전이 시작되고 경기 침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?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. 또 그 기간 동안 S&P 500 주가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얼마나 고점에서 하락했느냐 이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. 자, 지금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.
지금 현재 상태가 글쎄요, 뭐 저는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뭐 미국 S&P 지수 기준으로 48%가 떨어졌을 때도 있고 2020년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 뭐 그때는 51%가 빠졌었고요.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그럴 땐 58%가 빠졌습니다. 또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고점에서 저점이 한 35% 정도가 빠졌고요. 자, 지금 현재 이걸 다 평균을 해보면 평균 하락률은 36% 정도가 나옵니다. 근데 전에 저점을 한번 찍었죠. 이 S&P 500도. S&P 500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하락한 폭을 계산을 해보면 24% 정도가 됩니다. 자, 뭐 평균에도 좀 많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가장 우측에 있는 건 코스피 지수입니다. 자, 지수 차트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980년도 1월 3일 날 시초가를 100으로 놓고 계산한 건데요. HTS에서요, 이 1980년대 초반부의 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1985년도부터 나오던데, 그래서 1990년부터 정리를 한 겁니다. 그때 1990년에 한 45% 정도 하락했고요. 그 다음에 2000년에 이때 닷컴 버블 꺼질 때였었죠. 55%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.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이때는 57%가 하락했습니다.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45%가 하락했어요. 자, 현재 수준이 마이너스 31.34% 정도임을 감안을 해보면 또 평균이 한 51% 정도 하락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글쎄 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간다라면 아직까지 조금 좀 이 코스피 지수도 빠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뭐 이런 답답한 얘기 말고 조금 희망적인 그런 부분은 없느냐,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뭐 여기 제가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해 갖고 하나를 좀 캡처해 왔는데요.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방산주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 전황을 계속해서 살펴왔기 때문입니다. 자,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조금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. 자, 우측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에 우크라이나군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러시아에 뺏겼던 그 영토를 다시 수복한 그겁니다. 그 넓인데, 자, 이거는 그 전에 이쪽 돈바스 지역은 물론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러시아 괴뢰 정권이 있었던, 지금도 있지만요, 그런 지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번에 뺏겼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. 자, 이 수복했다라는 거, 그리고 이 루안스크하고 이 도네츠크 지역 두 지역을 합쳐서 돈바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쪽으로 계속 공세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지금 뭐 현재는 또 외신들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뉴스들 좀 잘 살펴보다 보면 저 우크라이나 남부 쪽 자포리자 우리 원전 있는 그 지역이죠. 자, 여기서 좀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만약에 이 자포리자 쪽을 수복을 했을 경우에는 러시아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쭉 빨간색으로 회랑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. 이게 끊기게 돼요. 그렇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, 그러니까 해수선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급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인데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지게 돼서 뭐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푸틴이 상당히 지금 머리가 굉장히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. 자, SOC라는 상하이 협력 단체가 있죠. 지난주에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인도나 중국의 정상들도 인도 모디 총리도 푸틴한테 이제는 전쟁을 끝낼 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국 정상들의 사진을 찍는데 그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또 만찬장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. 이 부분은 푸틴을 만나기가 싫다라는 좀 꺼리껴진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푸틴이 지금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푸틴의 카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. 뭐 전시 상황을 인정을 하고 총동원령을 반포를 해서
이 군대를 더 징집을 하든가. 그런데 이 부분은 러시아 내부 쪽에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푸틴 탄핵에 대한 얘기들, 그리고 푸틴 물러나라,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전부 다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. 자, 뭐 이 총동원령을 내리든가. 근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내부 사정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. 시간 끌기용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뭐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, 만약에 이 자포리자 쪽이 수복이 된다라면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힘들 겁니다. 뭐 그러면 푸틴은 뭐 전술핵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화학무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. 이 부분 역시 좀 서방 세계의 눈치, 그러니까 아무리 푸틴이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함부로 사용하기는 힘들 겁니다. 자, 또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변화 가능성이 존재한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기 침체 가능성은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아주셨는데, 반면에 또 그 가운데서 좋은 소식은 종전이 또 가까워지고 있다.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요,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. 예, 연휴 전에 찍었던 전저점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조금 뭐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. 자,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저점하고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22평선, 저 22평선은 지금 현재 2420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. 자, 이 사이에서 조금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장세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무리한 추격 매수는 손실만 키우는 나쁜 습관입니다. 자, 반등 시에는 22평선 근처 정도에서는 현금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자, 뭐 투자 전략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자,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해서 일단 재건 관련주에는 지금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세계은행에서 추산한 재건 비용이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484조 정도, 그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. 그래서 종전 시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는 그런 관점도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 해야 되겠죠. 우리나라에서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은 저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현대로템 같은 그런 종목들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. 또 그렇지 않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 들어가기 전에 목표가나 손절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반드시 실천하는 뭐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반등 시 현금을 확보하고 관심 가질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주 얘기해 주셨네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